안녕하십니까? 네. 무슨 시간입니까? 무슨 시간이라고요? 네, 세법. 네, 세법이 아니고 정확히 해야 됩니다. 오늘은 부동산 세법입니다. 부동산 세법. 우리 흔히 말하는 세법. 무슨 세자입니까? 한자가 참 재밌습니다. 이게 벼화자입니다. 벼화자. 벼화자입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수학을 해서 시작을 쳐달라더라 시작한다고. 1년 동안 열심히 벼를 수학했습니다. 문제는 벼를 수학할 때 농부 혼자 수학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씨앗을 뿌리고 비가 내리고 햇빛이 쬐이고 바람이 불고 하늘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배를 수확하는데 나에 대해서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기쁠 열자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내는 것을 세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한테 냅니까? 누구한테? 그렇죠. 과거에 이제 한자 만들 때 그렇죠. 이제 하늘의 뜻일 수도 없잖아. 하늘 도와줬다고 하늘의 뜻일 수 없으니까 하늘을 대신해서 다스리고 있는 천자 임금에게 바친다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세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세법, 통상 세법이 이렇게 하면은 우리 시험 칠 때 뭐 합니까? 회계사 시험에, 세무사 시험에 요거 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니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정의세법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보통 우리 세무사 사무실은 뭐 합니까? 앞에 법인세, 부가세, 소득세 이렇게 말하지 뭐 세무사들이 취득세 한다든지 등록면허세, 재산세 전혀 지방세랑 관계가 없습니다. 또 소득세 가운데 종합소득세가 주된 내용이지 물론 양도소득세 이런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내용은 흔히 세무사들이 말하는 잡세랍니다. 잡세. 후배들이 제보고 형님은 잡세만 하고 있다고. 잡세가 좋잖아 그렇죠. 매운탕도 뭐가 맛있습니까? 자보 매운탕. 그렇듯이 세법 문제. 세법 문제 부동산 세법입니다. 세법 가운데서 부동산의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여기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소득세 가운데서도 양도소득, 부동산 임대했을 때 임대소득 그런 내용들만 다루고 있지 다른 내용을 하지 않잖아 그렇죠. 근로소득이라든지 뭐 연금소득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뭐 취득세라든지 부동산 취득할 때 취득세, 등록면허세, 보유하는 동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임대를 통한 사업소득,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그 내용밖에 없죠. 문제는 몇 문제 나옵니까? 몇 문제 나오죠? 우리가 배우는 과목 가운데 문항수가 제일 적죠. 16문제. 과거에는 20문제 나왔습니다. 20개, 20개. 그러다가 한 번은 세법이 21문제 나오고 공시제기 19문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14회인가 15회 시험 들어오면서 세법 문항이 줄고 지적 문항이 늘어서 공시 문항이 는 게 아니라 지적이 문항이 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지금 오랜 세월 내내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공인중개사 출제위원장이 누구냐니까 지적학회 학회장님이 맡고 있습니다. 그분이 출제위원장 들어오면서 지적에 관한 사항을 좀 많이 알려야 되겠다.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럴 입장에서 지적 문항을 많이 늘리기 시작하면서 세법 문항이 동시에 줄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16문제밖에 안 나오죠. 그럼 16문제 분석이 16문제. 16개 나오는데 그 가운데 총론. 총론은 이제 2문제 나옵니다. 2문제. 총론은 매년 딱 2문제 내고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였고 작년, 저작년 계속적으로 총론 문제 2문제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방세, 국세 2문제 빼고 나면 이제 몇 문제 남습니까? 14개. 근데 가만 보면 14개 가운데서 요놈 7개, 요놈 7개. 정확히 딱 7개, 7개. 물론 그렇지 않을 확률도 있습니다. 요놈이 6개 나오고 요놈이 8개 나오거나 뭐 8개, 6개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 7, 80%는 반반씩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론 2개에다가 지방세 7개, 국세 7개. 자, 이렇게 구분해야 되고 우리 지방세 가운데서 부동산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그리고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가운데서 보유하는 동안에 임대했을 때 임대에 따른 사업소득, 양도소득, 시험은 이제 요 내용이 시험 나오게 되죠. 다른 내용은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언제나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가운데 부동산을 임대했을 때 사업소득, 팔았을 때 양도소득, 가끔 가다가 양도 가운데서 부동산 매매에 따른 사업소득이 진짜 어쩌다가 한 번씩 10년에 한 번꼴 정도로 얼굴을 비치기도 하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 취득세 문제가 최저한 세 문제에서 맥시멈 네 문제 정도, 등록면허세가 한 문제, 재산세가 한 세 문제 정도, 종합부동산세 한 문제, 얘 한 문제, 얘 다섯 문제. 가만히 새로 비춰볼까요? 부동산 취득 관련 세금. 자, 이게 부동산 취득 관련 세금입니다. 취득에 관련된 세금, 그러니까 4개에서 5개. 그 다음 보유에 관련된 세금 5개. 양도에 관련된 세금 5개. 배치를 참 신기하게 하죠. 지방세와 국세 이렇게 나눠도 반반. 대신 부동산 취득 관련 세금, 보유 관련 세금, 양도 관련 세금 이렇게 해서라도 대부분 또 이렇게 비슷하게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꽤 많이 신경을 쓰는 편이야. 이게 지방세와 국세의 비중도 비슷하게, 부동산의 거래 과정에서 취득, 보유, 양도도 거의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패턴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 중요한가 하는 것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나는 나중에 갈 때 뭐 시간 되게 없다, 공법하기도 바쁜 판에 언제 세법 보냐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2차 과목은 거의 공법밖에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좀 이따 이야기하지만 공법은 한 집안의 장남입니다. 공법이 2차 과목에서 장남이야. 저도 장남입니다. 저는 8남매 가운데 넷째입니다. 근데 8남매인데 제가 아들은 저밖에 없습니다. 위로 누님 3명이 있고 밑에 여동생 4명이 있습니다. 제가 장남이면서 유일하게 집안에 남자 저밖에 없습니다. 어릴 때는 뭐 부엌 들어가고 이런 전혀 뭐 생각도 못 해봤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시기를 집에 세고 생기 여잔데 제가 왜 부엌 들어가냐고. 그때는 할머니 굉장히 고마웠었는데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원망스럽습니다. 결국은 부엌 들어가야 될 거 진작 다녔으면 나설지는 않지. 어쨌든 봐요. 문제 타낼 때 부동산 취득 관련 세금에서는 문항수에 말하는 건 취득세, 그 다음 재산세, 그 다음 양도소득세, 요 세 가지만 해도 몇 문제입니까? 11문제가 돼. 최저선이 11문제거든. 최대가 많이 가면 12문제까지도 가기 시작합니다. 어차피 얘들은 한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문제 나오는 애들이 문제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렵게 냅니까? 그렇지는 않죠. 어려운 애들은 문항수 많은 쪽에서 어려운 문제를 한 개쯤 섞어 넣고 난 거지, 한 문제 내는 데서 굉장히 어렵게 내지 않습니다. 한 문제를 출제하는 문제를 어떻게 내냐니까 요 조세가 지니고 있는 특성, 다른 조세와의 큰 차이점, 이런 쪽을 많이 내는 편들이지, 요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출제되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려운 문제도 여기에 섞여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우리가 여기에 좀 더 치중해서 공부해서 하면 되겠다. 문제는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를 다 맞출 수 있냐 이거지. 그건 안 되잖아, 그렇죠? 결과적으로 좀 쉬운 쪽의 애들, 기본적인 사실을 알면 되는 애들을 틀리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요놈 해봐야 수업 시간에 많이 해봐야 1시간 한 1, 20분 하면 내용 끝나버립니다. 요놈도 맞아. 요놈은 한 20분 정도 설명하면 내용 끝나버립니다. 요놈이 조금 걸리지만 요것도 역시 뭐 1시간 20, 30분 하면 수업 끝납니다. 여기에서 한 문제씩 나온다는 이야기지. 여기에서 내용을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어렵게 내는 문제는 양도소득세 문제, 취득세 문제, 이런 쪽에서 이렇게 출제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뭘 공부해야 될까 보는 거죠. 가보니까 이제 2차 과목을 1차부터 해볼까? 민법, 부동산학 개론,
뭐 다 하시는 분도 있고 작년에 하신 분도 있겠지만 공법, 공인중개사법, 공시법, 세법, 전략과 전술 이런 거 있죠. 전략이라는 것은 내가 이루어야 할 목표를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술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상의 내용, 수단적인 내용을 전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내가 합격하는 게 전략이다. 그럼 어떻게 전술을 세울까? 가만히 보면은 1차 과목이 민법, 개론 요거 공부하시는데 딱 두 부류가 나눠져요. 나는 민법은 참 잘 되는데 개론은 참 힘드네 이런 분도 있고, 개론 점수는 잘 나오는데 민법 점수가 좀 안 나오고 민법이 나는 어렵더라. 왜 그렇습니까? 왜 개론은 이해되고 개론은 참 잘 좋은데 민법이 잘 안 된다는 분, 거꾸로 민법은 잘 되고 이해가 되고 좋아지는데 개론은 뭔 말하는지 모르겠다는 분, 왜 그런가 하니까 따지면 둘 다 문과 과목처럼 보이지만 실제 이놈은 이과 과목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거든. 근데 이놈은 학개론은 추상적입니다. 원래 학이라는 자체가 답이라 없어. 경제학이라는 게 답이 있습니까?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죠? 시대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다 틀려지게 볼 수밖에 없거든. 뭐 윤리학이라는 게 답이 있다, 정치학이 답이 있고 없습니다. 얘는 굉장히 사실 추상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과적인 성향이 있고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분들은 따지기 좋아하고 이런 분들은 민법이 좋아져요. 하지만 좀 여러 가지 상상력도 있고 다양한 생각을 하고 이런 분들은 사실은 개론에 맞습니다. 둘 다 뭐 법학과니까 민법이라는 게 이게 문과지만 실제로 굉장히 체계성이 있고 논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수학 잘하시는 분은 민법도 잘합니다. 실제로. 자기가 난 민법, 개론 둘 다 잡아야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비교, 여리적인 부분이 있죠. 우리 과거에 경제학자 리카르도가 말하기를 무역을 할 때 비교 우위론, 비교 여리론이랍니다. A나라는 섬유가 굉장히 뛰어나고 B나라는 농업이 뛰어나다. 대신 A나라는 농업은 별로고 이게 섬유 별로다. 그럼 여기에 섬유에 치중을 해서 여기에 농업과 이렇게 무역하는 게 서로 간에 도움되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비교 우위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야. 하시다 보면은 개론이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비교 우위적인 것처럼 민법을 극대화시킬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민법을 극대화해야지 잘 되지 않는 개론에 자꾸 점수를 끌어올리려고 여기 투자하면 잘 되고 이해가 되는 민법도 사실은 점수가 그만큼 안 올라가는 확률도 있어. 나는 개론이 참 이해가 되고 재미있다. 개론을 차라리 80점, 90점 끌어올리려고 노력해서 민법을 4, 50점 만다 세고 그래서 메꿔주는 방법을 써야 되는 겁니다. 둘 다 내가 점수를 70점씩 맞아야지 이게 아니고 하시다 보면 내가 민법에 적성 맞는 분이 있고 개론 적성 맞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잘 되고 이해되고 좋아하는 과목을 극대화시켜서 점수를 저 위로 끌어들여서 얘는 기본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 공법은 통상 범위로 우리 학생들이 공포예법의 준말이랍니다. 공포예법의 준말. 제가 방금 말했죠. 공법은 장남이라고. 저도 장남입니다. 제가 집이 안동입니다. 안동인데 그것도 안동 시내에서 지금도 버스 타고 들어가면 한 50분 들어갑니다. 지금도. 그럼 과거에는 어떻겠습니까? 1시간에 20분씩 그것도 하루에 딱 2번 들어왔습니다. 오전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끝. 네. 장날 간다고 아침 차 타고 오면 들어올 때는 저녁 차 타고 들어와야 돼. 지금 그것도 1시간에 한 번씩 다닙니다. 참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걸 우리 어른들이 장남이라고, 아들이라고 유치원을 보냈습니다. 유치원을. 어릴 때. 유치원을 보냈어요. 우리 팔남매 가운데 유일하게 유치원 나온 게 저입니다. 고학력자입니다. 얼마나 많은 신경 썼겠습니까? 그 어린애를 7살 때 첫 차 버스 태워가지고 유치원 보내고 선생님이 막차 타고 그러면 집에 막차 타고 들어간다고 연락하면 다시 정류장에 어머니 기다리셔가지고 이리 탔습니다. 온갖 일을 다 했습니다. 제 혼자 여기 있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대구로 유학 갔습니다. 친척 집에. 그렇죠. 그때부터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대구 유학 가서 생활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자취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자취해서 1, 2, 3
고 1, 2, 3, 대학 4년, 그리고 지금도 주말 부부 25년째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평생을 이렇게 집이 있더라도 집과 상관없이 나 혼자 밥을 먹고 살아야 될 그런 운명 같아. 어쨌든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였습니다. 지금 그럼 제가 위로 누님 3분, 여동생 4명, 제가 어르신까지 집에 어른들까지 다 챙겨가면서 살아갑니까? 힘들잖아, 그렇죠? 제 혼자 먹고 살기 바쁜 판에 결국은 집에 장남이라고 굉장히 잘해줬지만 집할 지연 들고 끝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공법입니다. 공법이 장남이거든. 공법이 힘들고 어렵다고 진짜 열심히 합니다. 해봐 80점 90점 나오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집할 지연 듭니다. 결국은 촌에 남아서 어른 모시고 살고 있는 게 우리 밑에 여동생 막내가 근처 살면서 챙기고 있더라는 얘기지. 그래 봐요. 공법과 중개사법 가운데 점수를 쉽게 맞을 수 있는 건 언제나 중개사법입니다. 중개사법이 굉장히 어렵게 나와서 진짜 과락 나올 정도로 문제가 나오고 이런 해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물론 가급적 조금 까다롭게 나와서 야, 뭐 어렵더라 70점 뭐 이런 나온 경우는 가끔 있긴 해도 실제로 중개사법은 문항 자체가 법률 자체가 작거든. 그러다 실무까지 끌어들여도 나올 수 있는 패턴이 거의 비슷한 패턴입니다. 원래 같은 경우도 중개사법 같은 경우는 뭐 80점 이렇게 이상 나오시면 굉장히 많았습니다. 원래도 공법 문제는 까다로웠잖아. 공법은 워낙 외울 게 많거든. 워낙 외울 게 많고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아차 삐끗하는 순간 내용이 틀리기 시작합니다. 얘는 그런 거 아니거든. 그러다 보니까 전략을 세울 때는 중개사법을 점수를 많이 맞아서 공법을 메꾼다 이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아니 그럼 공법 어떻게 메꾸냐고 여러분이 한 10년치 기출 문제 봐요. 어제 우리 수능시험 쳤죠. 수능시험 칠 때 애들이 마지막 뭐 합니까? 수능 10년치 기출문제부터 봅니다. 얘도 마찬가지야. 한 10년 정도의 기출문제를 나중에 쭉 보시다 보면 거의 매년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10번 치면 최저 한 6, 7번 정도는 그 단원에서 나오는 부분이 있어. 그런 내용은 다음에도 또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철저하게 기출문제만 제대로 잘 분석을 해도 공법은 50점 이상은 나옵니다. 실제로. 너무 어려운 문제는 포기해도 됩니다. 공시법, 세법, 요런 거 봐요. 공시법, 세법도 합쳐서 40문제를 줘. 그럼 공시법 요 내용이 보통은 공시가 좀 까다롭게 내고 세법이 좀 쉽게 내고 이게 15회, 16회까지 이해했습니다. 근데 앞에 있잖아. 지적학회 쪽에서 지적을 알리는 차원에서 지적 문학을 늘리면서 오히려 17회 시험부터는 공시가 좀 쉽게 나오고 세법이 까탈스럽게 나왔습니다. 세법 문제가 17회부터 점점 어려워지면서 19, 20, 21, 22, 23, 24, 25까지는 난이도가 완전 극악이었습니다. 극악. 16문제 가운데 한 10개 정도 맞으면 야 진짜 열심히 했네. 진짜 잘했네. 한 65점 맞으니까 와 원더풀이랍니다. 그만큼 사실 어려웠습니다. 근데 작년 시험부터 세법이 약간 쉽게 나오더라고. 올해는 상당히 사실 좀 쉬웠던 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까지 세법 문제가 너무 어렵다고 사실 원서는 굉장히 많았었거든. 그렇다면 세법 내용이 아마 내년 시험도 그렇게 난이도가 최극을 달리는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공시가 나는 쉽다, 재밌다. 공시에 세법 바꾸거나 세법 공시 메꾸거나 이렇게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항상 과목이 뚜엣으로 같이 있기 때문에 내가 좀 잘 되는 과목, 좋아지는 과목, 재밌는 과목, 이해가 쉬운 과목, 점수 나오는 과목을 좀 더 극대화시키고 그렇지 않은 거는 기본 점수 맞는다. 이래 가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다 내가 모두를 고르게 균형 있게 해서 합격을 해야지. 물론 그럼 당연히 좋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면 그렇게 내용이라도 해서 패턴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앞에 서 있는 사람 이름 뭡니까? 신일지입니다. 한일자의 갈지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한일자의 갈지자. 아버님 소망이 담긴 겁니다. 한 길로 가라고.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길이 있으면 한 길로 가라고. 제 아버님 같은 경우는 할아버지가 일제시대 때 징용 가셔가지고 할아버지가 일본 아버님이 나고에 태어나셨습니다. 해방되고 건너오셨습니다.
근데 뭐 머리는 아버님도 머리는 참 좋았던 것 같아. 해방되고 오셔가지고도 중학교는 뭐 대구의 경북중학교, 경북고등학교 나오신데 경북대 4대 생물학과 나오셨습니다. 아버님은 의사가 하고 싶었는데 아버님도 또 형제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뭐 할아버지가 징용하셨다가 굉장히 능력이 많을 리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슷하게 가신다고 하신 게 생물학과를 가셨습니다. 그럼 평생 이제 분필지고 사셨는데 아버님이 너는 나처럼 그렇게 되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길이 있으면 한 길로 가라고 그래서 뭐 이렇게 지었습니다. 애들 엄마가 부르기는 이래 부릅니다. 날마다 갈지자로 두르고 있답니다. 어쨌든 세법은 뭐 그렇게 뭐 비중 자체가 많은 게 아니고 대부분의 분들이 뭐 공법적으로 많이 좀 치중하다 보니까 세법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습습한 부분은 공법 한 진짜 3분의 1, 그 정도 시간만 좀 투입을 해도 점수가 꽤 잘 나오고 싶은데 그렇게 많이 투입하지 않더라는 거. 그리고 장점은 뭐냐니까 혹시나 시험 쳐서 떨어지더라도 세법을 원망하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 전부 뭐 공법 때문에 떨어졌다는 등 등등 말하지 세법 때문에 이런 분이 별로 없더라고. 단점은 합격했다고 선생님 때문에 합격했습니다 이런 분 거의 없더라는 거. 어쨌든 그만큼 뭐 영향력은 미미하겠죠. 자, 우리 내용을 한번 봅시다. 오늘 프린트물 내드렸지만 아마 우리 교재 없는 부분도 거기 있긴 하고 이렇습니다. 아마 기본서 나오면 아마 거기에 다 포함되실 거니까 오늘 많은 내용을 하긴 하겠지만 일단 그 프린트물 나오는 그 정도 선까지는 반드시 꼭 알아야 될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고. 자, 교재 보니까 232쪽 조세의 개념, 요 내용은 뭐 시험과는 아무 관계 없으니까 뭐 신경 쓰실 필요 없겠죠. 다만 우리가 세금 배우니까 세법이란 걸 배우니까 세법이 무엇인가, 세금이 무엇인가 한번 보는 것이 뭐 재미삼아 참고적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재정 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 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직접적인 반대 거부 없이 부과징수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세금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징수하는 겁니다. 국가, 지자체가. 그것도 두 번째 반대 거부 없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파트 입구에 딱 나오는데 아주머니 나오는데 바로 옆집에 살고 있는 아주머니, 앞동에 살고 있는 아주머니 3명이 우연히 만났습니다. 어디 가냐 물으니까 전기세 내러 간답니다. 전화세 내러 간답니다. 수도세 내러 간답니다. 요 3명 가운데 제일 올바른 이야기 하신 분 누굽니까? 네? 그렇죠. 요 3명 가운데 올바른 이야기 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 전기는 한국전력공사가 하는 거지 국가 지자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전화도 KT라든지 등에서 하는 거지 국가 지자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또다시 전기와 전화는 전기를 사용한 대가, 전화를 이용한 대가, 반대적 거부를 가지고 내는 겁니다. 그럼 수도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상수도를 이용한 대가, 하수도를 이용한 대가성으로 내는 것이 반대 거부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내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이래 말하는 것이 전기세, 전화세, 수도세 다 틀린 말입니다. 근데 아직도 시험 보면 뭐 수도세가 오른다는 둥, 전기세가 오른다는 둥 이런 말 나오죠. 다 틀린 이야기입니다. 전기세가 오르는 게 아니고 전기요금이 오르는 거고 수도요금이 오르는 겁니다. 반드시 세금은 국가 지자체가 반대 거부 없이 징수하는 겁니다. 재정 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징수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 우리 지금 애들도 말하는 뭐 재밌다는 게 세금 뭐 하는 38 뭐 하는 그런 드라마 있다면서요? 38 기동대인가? 과거에 또 최불암시 나오고 있던 뭐 좋은 나라 국민본부 하면서 38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왜 38입니까? 1번 38 따라지니까, 2번 38 광땡이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가 있다. 그게 38조입니다. 헌법 38조. 거기에서 나온 게 바로 38 기동대, 뭐 38 수사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가 있다. 중간에 빠진 게 뭐냐니까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가 있다.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납세 의무가 있는 겁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59조 59조는 조세의 종목, 세금의 종류,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어떤 세금을 받을까? 얼마의 세율을 적용할까? 이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는 겁니다. 왜? 법률은 어디에서 만듭니까? 법률을 어디에서 만들죠? 국회에서. 누가 만듭니까? 국회의원들이. 그럼 국회의원 누가 뽑았습니까? 국민들이. 결국은 국민의 동의하에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과세권자의 과세권의 남용을 막고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자는 측면에서 반드시 세금은 법률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었을 때, 그럴 때 징수하자 등등등 이런 이야기하는 거죠. 이상 시험과는 아무 관계없는 내용이었고, 그다음 용어의 정의, 과세 주체, 과세권자 이런 말 하죠. 과세 주체, 과세권자, 주체가 있으면 뭐도 있겠습니까? 주체가 있으면 당연히 객체도 있겠죠. 과세, 객체. 여기 이제 흔히 과세 대상, 과세 물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도 교육의 3요소라는 게 있습니다. 교육의 주체, 교육의 객체, 여기 이제 교육의 매개체, 여기 이제 교육의 3요소입니다. 그럼 이 강의실에 교육의 주체가 누구겠습니까? 제가 주체입니까? 여러분이 주체입니까? 네? 제가 주체겠습니까? 여러분이 주체겠습니까? 본인들이 제가 주체입니다. 배우는 입장에서는 그렇죠. 하지만 주체는 교육의 주체. 누가 교육하는가 하는 겁니다. 누가 교육하는가. 오늘은 교육의 객체입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교육하는가? 그게 교육의 객체입니다. 그것처럼 누가 세금을 부과하는가? 과세 주체. 무엇을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가? 과세 객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세금을 부과하는가? 앞에 뜻이 과세 주체는 국가, 지자체가 이러죠. 국가가 주체가 되는 세금은 당연히 국세라고 말할 거고, 지자체가 주체가 되는 세금은 지방세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지방세 가운데서도 광역지방자치단체, 특별시, 광역시, 도가 주체가 되는 세금은 특별시, 광역시세 또는 도세 이렇게 표현하고, 시군구가 주체가 되는 세금은 시군세 또는 구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섞이면서 나오는 세금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는 도 및 구세, 일단 도는 되는데 특별시, 광역시가 아닌 구가 되는 도 및 구세 이런 세금도 있기는 합니다. 지금은 당연히 이 세금이 도 및 구세냐 시군 구세냐 지금은 당장에 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전체적인 개념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 과세 객체도 그래요. 무엇을 대상으로 부과하는가 하니까 굉장히 세세하게 들어가면은 부동산이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등등이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행위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 소득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 그리고 재산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 크게 나누면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재도 233쪽의 과세 대상, 행위, 재산, 소득 이런 이야기하고 있죠. 나눠드린 프린트물에도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요거는 사실 시험에 이 세금이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까? 소득을 대상으로 합니까? 이렇게 묻는 시험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배우는 조세를 이렇게 구분할 줄 알면 상당히 많은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왜? 행위를 보고 부과하는 세금, 뭐냐니까 취득하는 행위를 보고 부과하는 세금, 취득세. 등기 등록하는 행위를 보고 부과하는 세금, 등록면허세. 그리고 매입과 매출, 소비하는 행위를 보고 부과하는 세금, 부가가치세 등등등 이런 세금들이 바로 행위를 보고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취득하는 행위, 등기 등록하는 행위, 소비하는 행위 이런 걸 보고 하는 거예요. 소득을 보고 하는 세금 당연히 뭐 있겠습니까? 소득세 그렇죠. 소득세, 법인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도 있겠지만 사이드로 살짝 빠져서 이런 게
소득세 하니까 개인 소득세, 법인 소득세. 원래는 이런 겁니다. 개인 소득, 법인 소득. 근데 이렇게 표현하면 법이 너무 친절해 보이지 않죠? 법은 그렇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소설, 수필처럼 산문 쭉 흩어놓고 있는 이런 게 아니거든. 얘는 시와 거의 같이 함축적입니다. 줄일 수만큼 줄인 게 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 소득세는 개인을 생략시키고 법인 소득세는 소득을 생략시켜서 우리가 소득세 이래 말하면서 모두 개인의 소득입니다. 법인의 소득은 모두 법인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똑같은 소득이 생겨도 우리가 이자 소득, 그렇죠? 양도 소득, 사업 소득 끝에 소득이라고 딱 붙인 것 모조리 개인 소득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법인은 무엇을 통하든 간에 법인의 자산이 증가하기만 하면 무조건 법인세를 받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득세, 법인세 이런 말해도 이거는 개인 소득이구나, 법인 소득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같은 소득입니다. 결과적으로. 소득에 대한 세금, 재산을 보고 부과하는 세금 뭐 있습니까? 당연히 재산세, 그렇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동산과 관계없는 내용까지 한다면 자동차세라든지 등등등 지역자원시설세 이런 세금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 중요하냐고? 문제는 행위를 보고하는 세금, 소득을 보고하는 세금은 세금을 징수할 때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거 아마 제가 프린트물에 그렇게 아마 정리를 해뒀을 겁니다. 신고 납부한다고. 얘들이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입니다. 이거 봐. 결과적으로 얘들이 뭔지 압니까?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들입니다. 저는 여러분 가끔씩 이해하기 참 원합니다. 거래 과정의 세금입니다. 내가 얼마에 취득했다는 사실을 가장 정확히 잘 알고 있는 사람 누굽니까? 누구죠? 내가 얼마에 취득했다. 제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 본인입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하고 있다.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는 전세 금액에 곱하기 세율입니다. 저당권 설정하고 있다. 채권 금액에 곱하기 세율입니다. 그럼 전세 금액이 얼마다, 채권 금액이 얼마다 가장 정확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본인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과 매출입니다. 내가 얼마에 매입했다, 얼마에 팔았다 정확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본인입니다. 소득도 양도소득 내가 얼마에 팔았다, 양도한 그 자산 취득할 때 얼마에 취득했다 가장 정확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본인이야. 그 우리 법은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거래 당사자가 거래가액을 가장 정확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신고하고 납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대신 가지고 있는 재산에 관한 내용은 정확히 그 금액이 얼마다 그런 거 압니까? 내가 집을 취득한 지 8년쯤 됐다. 예를 들어서 8년쯤 됐는데 그럼 원래 내 집값이 정확히 얼마일 것이다. 본인이 압니까? 네가 알아서 판단을 해서 신고하라. 주먹구구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에 관한 세금들은 모두 과세 주체가 세금을 결정한 다음 고지세를 발부하는 방식을 쓰고 있는 겁니다. 얘들은 신고납부, 얘는 이제 보통징수 이렇게 해서 고지세를 발부하여 징수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또한 행위를 보고하는 세금에는 절대 누진세라는 게 안 나옵니다. 누진세라는 게 없어. 우리 누진세 아시죠? 전기요금 누진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가격이 점점 올라가는 겁니다. 누진세는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세율도 따라서 높아지는 것을 누진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진세는 여기는 절대 누진세라는 게 없어. 누진세는 여기에 쓰는 겁니다. 왜? 뻔하잖아요.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 누진세를 씁니다. 많은 소득을 벌고 있다. 그럼 그만큼 당신이 세금을 부담할 능력도 상당히 많겠구나. 그리고 대한민국 소득세는 최저 6%, 1년간 발생한 소득이 1200만 원 이하라면 6% 세율, 1년 소득이 1억 5천을 초과한다면 초과 부분은 38% 세율, 5단계 누진세를 쓰고 있습니다. 재산 가액이 크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이럴 때 누진세를 씁니다. 누진세를 사용하는 주된 목적이 뭐냐니까 부의 재분배,
소득의 재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게 원래 누진세거든. 그러면 항상 누진세는 재산과 소득에 대해서만 누진세가 나오지 시험에 나오는 세금, 취득세, 등록세 시작하면 얘들은 절대 누진세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24회 시험 때 취득세는 그 취득한 물건의 가액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하며 틀린 것으로 정답.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머릿속에 누진세 하면 재산과 소득에 대해서 누진세를 쓰고 행위를 보고하는 세금에는 누진세 없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과세 주체. 자, 이러한 주체들이 이러한 것을 대상으로 하여 세금을 받는다. 그럼 세금을 받으려면 세액을 계산해야지 그렇죠. 그럼 세금을 어떻게 계산할까? 이렇게 과세 표준에 곱하기 세율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한 것을 산출세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재 순수도 지금 과세 주체, 과세 객체, 그 다음 과세 표준 이렇게 나오겠죠. 과세 표준이 뭐냐니까 이렇게 말해요. 우리 법은 과세 표준이라 하면 자, 그대로 봅니다. 칠판. 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기초, 세액 산출의 근거 이런 것을 과세 표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기초다, 세액 산출의 근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과세 표준이 대부분의 세금들은 금액과 가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취득세는 과세 표준 뭘로 하겠습니까?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한 물건의 가액을 가지고 세액을 산출합니다. 등록면허세 앞에 있잖아. 전세권 설정 등기 하면은 전세 금액, 채권 금액, 지역권 설정할 때는 요역지 가액, 지상권 설정할 때는 부동산 가액, 금액과 가액을 가지고 합니다. 재산세, 재산 가액,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가액, 소득 금액 이런 것처럼 금액 가액을 과표로 삼는다. 이런 것을 종가세라고 말합니다. 종가세. 따를 종자, 쫓을 종자를 써서 가액에 따라서 세액을 산출하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일부 세금들은 금액과 가액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수량을 바탕으로, 면적을 바탕으로, 용적을 바탕으로, 건수를 바탕으로 등등등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세금을 산출한 조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자원 시설세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와 특정 시설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 이런 게 있는데 그때 지하수를 개발하고 있다, 음용수 개발하고 있다, 온천수 개발하고 있고 이럴 때는 물 1리터당 얼마, 컨테이너 한 개당 얼마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수량, 면적, 용적, 건수 이런 것을 가지고 갑니다. 이를 종량세라고 하면 종량세. 우리 종량 이런 말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그렇지, 쓰레기 총량제 쓰잖아, 그렇죠? 옛날에는 오물세 있었거든. 기억납니까? 오물세 가구당 얼마 받았습니다. 가구당 2,000원 이런 식으로 받았거든. 억울한 가구도 있어. 우리 집은 제가 어릴 때 아버님 어머니하고 팔남매가 쭉 있으니까 10명이잖아. 10명이 배출하는 오물이 쓰레기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도 2,000원대. 옆집 독거 노인 혼자 사시는데 배출하는 쓰레기가 뭐 있습니까? 그분도 2,000원대.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은 자기가 배출하는 쓰레기의 양에 따라서 봉투를 사야 되잖아. 결국은 배출하는 쓰레기가 별로 없으면 돈 적게 쓸 거고 쓰레기 많이 배출하려면 돈 많이 내잖아. 그렇죠? 그게 이제 결국은 총량세입니다. 이게 종가세와 총량세 이렇게 구분하게 되고 여기에 따라 이게 뭐 중요하냐고? 여기에 따라 세율이 달라져. 세율이. 그럼 우리 보통 세율 이래 말하면 세율이니까 비율, 퍼센티지 나오겠지 이래 생각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봐요. 수량, 면적, 용적, 건수 이를 바탕으로 세액을 산출하는데 퍼센티지가 나온다.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이래 나온다는 건 참 신기합니다. 한 개에 10% 받겠다. 그럼 세금 얼마 나면 됩니까?
한 개에 10% 받으면 세액이라는 게 금액이 나올 수가 없잖아. 물 1리터에 10% 받겠다. 그럼 0.1리터 받으면 되지. 세금이 물로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과세 표준이 종량세가 되면 세율이 금액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금액으로. 그래야만 한 개가 되면 10원 받겠다면 두 개면 20원 받으면 되고 세 개면 30원 받으면 되는 거고. 대신 이제 과세 표준이 종가세가 된다. 금액과 가액을 바탕으로 세액을 산출하면 세율이 비율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야만 금액 1,000만 원에 10% 받겠다. 이렇게 말하면 100만 원 받겠구나. 1억에 10% 받겠다. 1,000만 원 받겠구나. 금액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퍼센테이지도 이런 게 있어요. 퍼센테이지도 금액이 얼마든 가액이 얼마든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 딱 고정되어 있다. 금액의 크기, 가액의 크기 상관없이 딱 고정되어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정률세라고 이야기해요. 정률세. 세율이 일정하다는 뜻입니다.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언제나 세율이 일정하다. 대신 요 금액 가액의 크기에 따라 이것이 변동되고 있다. 이런 것을 누진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진세라고. 그러니까 방금 앞에 재산과 소득을 보고하는 세금은 누진세를 쓴다고 이야기를 했고 행위를 보고하는 세금은 누진세 없이 모두 정률세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 놈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등록면허세 뒤에 여러 번 강조하겠지만 등록면허세는 전세금액, 채권금액 이렇게 해서 금액과 가액을 바탕으로 합니다. 하지만 등기 가운데서 변경등기, 말소등기는 건수에 따라 계산을 합니다. 건수에 따라 6,000원 받습니다. 얼마짜리를 말소하든 말소등기는 한 건당 무조건 6,000원 받습니다. 혹시 여러분 대출 받았다가 나중에 갚아봤습니까? 금융기관에? 내가 은행에 1,000만 원 대출 받았다. 다음에 갚으니까 하는 게 말소하려다니까 돈 달랍니다. 아마 대충 48,000원, 5만 원 정도 꼴 달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금융기관에서. 그 근거가 뭐냐니까 말소 등기할 때 일단 말소하려면 한 건당 6,000원 들어갑니다. 6,000원. 거기에다가 등록면허세를 내면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내야 됩니다. 1,200원. 7,200원. 인지대 400원짜리 붙여야 됩니다. 7,600원. 디엔드. 끝. 그게 끝입니다. 그럼 나머지 4만 원, 2, 3천 원 그건 뭐냐고? 법무사 수수료입니다. 그게 법무사 수수료입니다. 물론 금융기관의 일부 리베이트를 받아가는지는 제가 모르겠고 그게 법무사 수수료야. 여러분이 해보시면 됩니다. 은행에서 내가 돈 다 갚으면 말소할 때 돈 내가 할 테니까 내가 돈 다 갚았다는 내용을 자료를 탈라고 그거 받아서 등기소 가서 밀어넣으면 그대로 말소됩니다. 부분까지 가는 왕복 버스만 있으면 되잖아. 그럼 결국은 4만 몇천 원, 한 4만 원 정도 저녁에 가족들과 삼겹살 구워 먹든지 목살 쪄 먹든지 알아서 하면 되잖아. 그렇죠? 나중에 여러분이 중개하시려면 적어도 여러분이 직접 이전 등기나 말소 등기나 이런 거 한 번쯤은 여러분 스스로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알면서 법무사한테 맡기는 거하고 내가 모르기 때문에 맡기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가끔 가다가 전세권 설정할 때 실제 저 겪은 게 동네에 있던 중개업자가 전세권 설정 등기하려고 하니까 법무사 안 보더라고. 굳이 법무사 불러서 그 돈 주고 갈 필요 있냐고. 서류 주시면 제가 가서 등기하고 오겠다고. 본인이 중개업자가 본인이 실제 설정 등기 해가지고 갖다 주더라고. 결국은 뭡니까? 법무사한테 줘야 될 돈 10몇만 원 그걸 중간 좀 잘라서 한 6만 원 정도 본인이 받는 걸로 이렇게 해서 본인이 해주시더라고. 이렇게도 합니다. 근데 중개업자가 그걸 모르면 많은 문제가 있지. 그럼 1천만 원짜리를 말소할 때도 6천 원, 1억짜리를 말소해도 6천 원, 1,000억짜리 말소도 6천 원입니다. 즉 과세 표준의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세금의 액수가 어떻습니까? 언제나 똑같이 6천 원? 이렇게 나온 것을 정액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금의 액수가 일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과세 표준이 종가세가 되면 세율이 비율로 나오면서 정률세가 되든지 누진세가 되고, 과세 표준이 종량세가 되면 세율이 금액으로 나오면서 정액세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재 내용을 보니까 과세 표준은 세법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세액 산출에 기초가 되는 가액 또는 수량 등을 말한다. 근데 가액 등이 되면 종가세 밑에 나오죠. 그럼 수량 등이 되면 종량세 이렇게 표현하게 되고, 그럼 뒷장 넘겨보니까 세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세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과세 표준에 이제 곱하여지는 비율 또는 금액을 말한다. 종가세가 되면 비율이 나올 거고, 종량세가 되면 금액이 나오겠죠. 그게 양가로 2번. 과세 표준이 종가세가 되면 비율, 종량세는 금액을 적용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안 적죠. 만약 이렇게 말 안 하면 혼자서 이거 보시면은 종가세가 되면 비율이, 종량세면 금액이 적용, 뭔 말인지 몰라. 저 어쩌죠? 나는 학원 그저께도 다른 분하고 얘기하면서 학교 가셨다기 축하한다고, 학원 다니시거나 이래 하신 적 있냐니까 학원에 수업 들어오시는데 2차 들어오시더라고. 2차 들어오셨는데 1차는 합격했답니다. 그럼 1차는 어디에서 하니까 학원 안 다녔답니다. 그럼 어디 동영상 하니까 동영상 안 봤답니다. 혼자 하셨답니다. 그럼 얼마 하니까 한 3개월 공부했답니다. 거짓말입니다. 제 말은 거짓말입니다. 저도 법학과 나왔는데, 저도 법대 나왔는데, 그걸 민법이라든지 법을 전혀 접해보지 못한 사람이 민법을 딱 보기 시작해서 3개월 만에 그 내용을 문제에 나오는 걸 다 알고 풀고 합격하고 이럴 정도 같으면 그분은 이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네, 사법 공부하셔야 됩니다. 사법시험 공부하셔야 돼. 난 그런 건 좀 그래. 물론 진짜 가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진짜 본인이 하셔가지고 열심히 하셔가지고 합격할 수도 있고 하겠지만, 대부분은 사실은 딴 데서 동영상 보시든지 이런 분들이 많지. 어쨌든 난 이런 내용들을 이런 말도 전혀 설명 듣지 않고 하면은 뭔 말인지 모르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시험 칠 때도 이런 내용들이 지금 당장 이걸 외우자 이런 거 아니고, 세법이라는 게 하나하나의 흐름이거든. 그 다음 순서가 뭔지 압니까? 그 다음에는 징수 방법 나올 거야. 왜? 그 다음 요 내용이 되어야 그 다음 징수 방법이 나오기 시작하거든. 이런 방식을 통해서 세액이 산출됩니다. 세액이 산출되는데 요 세액 산출의 가액을 누가 결정하는가, 누가 결정을 하는가 하는 겁니다. 누가 결정하는가? 우리 세금을 얼마 내어야 한다는 걸 누가 결정합니까? 세금을 낼 사람이 결정하는 겁니까? 세금을 받을 쪽에서 결정합니까? 누가 결정하죠? 세금을 받을 쪽에서. 세금은 납세 의무자, 세금을 낼 사람이 결정하는 이런 세금도 있고, 세금을 받을 쪽에서 결정하는 이런 세금도 있습니다. 납세 의무자가 결정하는 세금이 있고, 과세권자가 결정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방금 앞에 봐요. 물액주가. 행위와 소득에 대한 세금은 신고 납부한다고 해서 납세 의무자가 세액을 결정한 다음 결정한 세금을 법이 정하는 기한 안에 자진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결정한 다음 과세 주체에게, 과세권자에게 내가 이렇게 결정했다고 신고하고, 신고한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끝나게 되는 이런 방식을 바로 교재 징수방법의 신고납부 방법 이렇게 표현하고, 국세는 신고납세제도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내용이지만 국세와 지방세를 구분하기 위해서 지방세는 신고납부 방법, 그리고 국세는 신고납세제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신고납부. 그럼 신고납부 방법이 뭡니까? 딱 유일하게 13회 시험 때 유일하게 용어가 나와서 다음 조세 관련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서 바르지 않은 걸 찾아보라고 신고납부 방법이라는 시작합니다.
신고 납부 방법이란 납세 의무자가 세액을 정하는 겁니다. 납세 의무자 보고 세액 결정하라는 말은 세율을 당신이 정하라 이 말이겠습니까? 세율을 당신이 결정하라 이 말이겠습니까? 법에 세율이 10%다 적혀 있는데 나는 1%로 결정을 했다. 있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앞에 말해 대한민국 헌법 59조의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세율은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는 거지 본인이 결정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결국은 본인 보고 결정하라는 뭐냐? 이걸 네가 결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얼마에 취득했다는 걸 네가 가장 정확히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취득, 그 물건의 가액을 네가 알아서 결정을 해라. 등기 등록할 때 전세금액이 얼마인지 네가 결정을 하라. 그래서 당신이 과표를 정하고 법이 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라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걸 용어로 만들면 신고 납부 방법이란 납세 의무자가 납부할 조세의 과세 표준과 세액을 납세 의무자가 정한 다음 자진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교재 보니까 징수 방법에 납세 의무자가 납부할 조세의 과세 표준과 그리고 세액을 정한 다음 이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법, 이게 신고 납부 방법입니다. 대신 2번과 3번은 같은 겁니다. 똑같은 건데 2번은 지방세고 3번은 국세고 둘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요거 과세권자가 세금을 정한 다음 납세 의무자에게 고지서를 징수하여 교부하여 징수하는 방법, 이게 바로 지방세에서는 보통징수, 국세에서는 정부 부가과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거는 이렇게 말하면 돼. 자, 칠판. 과세 주체가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다음 납세 의무자에게 고지서를 교부하여 징수하는 방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보통징수, 정부 부가과세, 세금의 징수 방법에는 요거 말고 밑에 한 가지 더 나오죠. 특별징수. 특별징수란 말 많이 들어봤습니까? 이런 용어는 아마 거의 일반인들은 잘 못 들어볼 겁니다. 대신 그 옆에 국세에서는 이를 원천징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천징수는 많이 들으잖아요. 특별징수라는 용어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낯선 거지. 똑같은 겁니다. 원천징수. 우리 소득세 원천징수, 이자소득 원천징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로또 복권 당첨됐을 때 농협에서 원천징수한 다음 실수령액을 주잖아. 이게 뭐냐니까 세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제일 징수에 편리가 있는 자로 하여금 징수하도록 해서 납부하도록 하는 방법, 이게 원천징수입니다. 우리 시험에 사용하는 조세에서는 원천징수가 없거든. 그러므로 원천징수 방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될 거고, 실제 시험은 신고납부, 보통징수 요거밖에 묻지 않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떤 세금이 신고납부하고 어떤 세금이 보통징수하는가, 이걸 하나하나 조세마다 절대 외우려고 덤비들지 말고, 이거 행위와 소득을 보고하는 세금은 신고납부, 재산을 보고하는 세금은 보통징수, 이렇게 말하면 내용 끝나는 겁니다. 정 안 되면 우리 시험을 하는 5개 세금, 취득세, 딱 요거밖에 안 나와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부세, 시험 요거밖에 안 나옵니다. 5개 세금밖에 안 나오니까 요 내용 항상 거래 과정의 세금, 신고 납부, 보유 과정의 세금, 보통징수,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어떤 시기든 하나하나 조세를 하면서 이 세금은 신고 납부한다, 이 세금은 보통징수한다, 이게 아니고 전체를 거래 유통되는 과정의 세금은 신고 납부하고 보유 과정의 세금은 보통징수한다. 더 정확히 말하려면 이거지만, 물론 행위와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납부, 재산에 관한 세금은 보통징수, 이런 식으로 내용을 보는 겁니다. 징수 방법 딱 끝나면 뭐 나오나 봐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징수 방법 딱 끝이 나.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시 칠판. 신고 납부하라고, 취득세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안에 신고 납부하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양도일이 속한다는 말일부터 이혼안에 신고 납부하라. 분명히 세법에 당신이 과표를 정해서 신고하고 신고한 과표에 세율을 곱하여 나온 금액을 납부하라. 이런 세법상의 의무를 딱 부과해서 신고의 의무, 납부의 의무, 이런 의무를 딱 부과했는데 이런 세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그럼 페널티, 벌칙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네? 당연히 있겠지. 그렇죠. 세법상 국방의 의무. 무슨 의무? 의무를 부과했는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벌칙이 따라올 겁니다. 이때 주어지는 벌칙을 가산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산세. 대신 고지서 나왔잖아. 여러분 아파트 관리비도 납부기한 이내 납부할 금액과 그다음 납부기한 경과 후 납부할 금액 좀 더 있죠? 이렇게 고지서가 나왔는데 그 고지서에 적혀있는 고지기한 안에 그 금액을 내지 않았다? 그럼 여기도 페널티가 있어야지. 이를 가산금이라고 합니다. 가산금. 그 이제 교재에 고다음 이어지는 게 가산세, 가산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가산세는 세금입니다. 가산세는 세금이고 가산금은 연체 이자의 성격입니다. 가산세, 가산금. 우리 취득세 한번 해볼까? 취득세를 내가 취득세 1,000만 원 내야 된다. 취득세 1,000만 원 내야 된다. 근데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무신고. 신고 안 했습니다. 신고 안 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붙어. 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 20% 붙습니다. 그럼 원래 산출한 세액에 가산세 20% 가산하여 그 다음 1,200만 원에 대한 고지서가 나옵니다. 고지서 나와. 고지서가 나왔는데 내지 않았다. 그 다음에는 이제부터는 가산금이 따라갑니다. 무슨 말을 아시죠?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 있죠. 신고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보통징수로 가는 겁니다. 네가 해야 되는데 네가 안 하냐? 그럼 좋다. 네가 안 하면 내가 한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 고지서 나오는 세금은 끝까지 고지서로만 밀고 나가지 중간에 신고 납부로 바뀌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19회 시험 때 이런 재산세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만 징수되는 조세이다. 맞는 지문입니다. 얘는 끝까지 고지서로만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취득세 같은 내용을 취득세는 신고 납부의 방법으로만 징수되는 조세이다. 이런 말은 틀립니다.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과세주체가 세액을 네가 안 하니까 내가 할게 법이 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했다. 산출한 요 세액에다가 가산세를 플러스 시켜 고지서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산세는 어디에 가산하냐니까 산출 세액에 가산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얘는 고지서가 나왔는데 내지 않으면 그 고지서에 적힌 고지된 세액에다가 가산을 하는 겁니다. 혹시나 용어 문제 나와서 가산세 오히려 쉬운 게 있죠. 숫자가 훨씬 쉬워. 원래 시험 나왔던 게 가산세, 가산금 문제 나왔는데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틀리게 적어서 정답 이렇게 냈는데 굉장히 쉬운 문제였습니다. 오히려 용어 묻는 문제가 더 어려워. 가산세라 하면 가산금이라 하면 용어 물으니까 사람들이 가산세인지 가산금인지 헷갈리면 굉장히 많아. 가산세 혹시 용어를 물으면 이렇게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이래 물으면 가산세를 묻는 거고 고지된 세액에 가산하는 하면 가산금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산세, 가산금 교재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가산세란 세법이 정하는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세법에 의해서 산출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가산세는 어디에 가산합니까? 산출 세액에다가 가산을 하는 겁니다. 그 밑에 가산금을 보니까
국세,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고지된 세액에다가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을 가산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지금은 가산세가 몇 프로인지, 가산금이 얼마인지, 중가산금이 얼마인지 하나하나 세부적인 내용보다도 전체 내용을 먼저 이해하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 읽다 가면 여기 이제 세세한 내용을 막 집어넣어서 하겠지만 지금은 여러분 머릿속에는 뭐 하냐니까 전체 밑그림 그리시면 됩니다. 밑그림을. 생각보다 세법 문제에 숫자를 틀리기 위해서 나오는 문제. 수치가 올바르냐 아니냐 많은 찾아봐야 많이 나오면 서너 문제입니다. 많이 나오면 서너 문제예요. 어떨 때는 숫자 나오는 문제는 두세 문제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정확히 의미를 알고 있는가, 적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고 있는가, 적용 과정을 알고 있는가 이런 걸 묻고 있지 수치를 외우고 있는가 이런 내용을 묻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 흐름 자체를 제대로 보시라고. 그럼 그 다음 뭐 나오는지 압니까? 이렇게 세액이 산출되고 이렇게 결정되어서 세금이 나왔다. 그 나온 세금을 누가 내어야 하는가? 납세의무자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잠시 후에 뒷장 납세의무자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